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지금 소개받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남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 지금 보시는 그 밀러 세라픽스 인스티튜트하고 케임브리지 센터 포 AI 메디슨이라는 두 학과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밀러 세라픽스 인스티튜트는 저희 대학교 의과대학 소속으로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신약 개발에 특화된 연구를 하는 곳에서 이제 AI 리서치 그룹을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캠브리지 센터 포 AI 메디슨이라는 곳은 이제 저희 학교 수학과에서 새로 신설한 학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메디슨 혹은 헬스케어 관련된 인공지능 방법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교육시키는 그런 곳에서 지금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드리븐 사이언스를 사용해서 요즘 우리가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비드 19이라는 질병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나왔고 특히 이제 학명으로 치면은 SARS-CoV-2라고 하는 이제 RNA 바이러스가 이 질병을 야기시키는데요.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높은 치사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하루에 사망하는 그 사망자 수를 전 세계적으로 집계한 표인데요. 처음 발발하던 2020년 3월경부터 올해 한 4월 말까지 이렇게 자료가 모아져 있고 각 대륙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처음 이제 발발했던 작년 3월 같은 경우에는 한 300에서 400명 정도의 사망자가 있었다면은 이제 지금 최근은 아니지만 올해 들어서는 거의 만 명대가 넘는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아시다시피 뭐 다양한 델타 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상황이 안 좋아지기도 하는 반면에 또 백신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우리에게 좀 희망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 연구를 시작했던 2020년 3월 당시 처음 팬데믹이 생겼을 때는 사실상 백신에 대한 기대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그다음에 백신이 설령 지금처럼 있더라 하더라도 진정으로 위드 코로나와 같이 그런 것들을 하려면 백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제까지 같이 있어야만 우리가 돌파 감염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에서 감염이 됐을 때 치료제를 먹음으로 해서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최상의 방법일 거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그동안에 쌓아온 연구 역량을 이용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일말의 기여를 하고자 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아시겠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또 그 반면에 모든 것은 그렇듯이 이제 좋은 것이 있으면 좀 나쁜 것도 있고 나쁜 것은 좋은 것이 있는데 특히 과학자들에게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얻어진 몇 가지 교훈은 우리가 그런 어떤 공동 연구나 어떤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저도 경험한 바가 저희가 처음 3월에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그룹은 인공지능을 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저희 컴퓨테이셔널 워크를 먼저 시작을 해서 한 3개월 만에 그걸 끝내고 사실 저희가 매틀랩을 하시는 두 곳에 한 그룹은 독일에 있고 한 그룹은 저희와 같은 캠브리지에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두 곳의 공동 연구자 그룹들과 연구를 하면서 실험 검증까지 하는데 두 달이 더 걸려서 최종적으로는 5달 만에 이 모든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고 투고를 작년 8월에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리뷰에 시간이 걸려서 올해 6월에 출간이 되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과학자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동 연구를 더 할 수 있는 걸 깨달았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의 과학의 역량이 이제 많이 정말 발전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단순간에도 많은 데이터나 많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연구자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정말 수개월 만에 단기간 안에 다양한 예를 들면 뭐 멀티오믹스 시퀀싱 데이터가 나온다든지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하는 연구가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그러한 많은 분들의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분들의 노고 덕분이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 제 랩에 있는 이제 황우창 박사님, 그다음에 매부라는 박사님 두 분하고 이제 저하고 같이 저도 오랜만에 이제 다시 포닥대 기분으로 돌아가서 이분들과 같이 직접 프로그래밍도 짜고 같이 연구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단기간에 일을 끝낼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한 것은 당연히 말씀드렸듯이 이제 누구나 코로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도 하고 저희가 기여를 하기 위해 시작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뭐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룹은 아니고 저희는 분석에 특화된 그룹이어서 좋은 데이터를 일단 확보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그 당시에 프린팅 서버들, 바이오 아카이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검색을 해서 하나의 데이터셋을 찾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바이오 아카이브에 있었지만 결국에 이제 네이처에 실려서 출간이 됐는데 미국에 있는 이제 크로간 그룹 아주 유명한 이제 그룹인데 그곳에서 이제 질량 분석기 마스스펙을 사용해서 이 사스코브2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직접 바인딩하는 디렉틀리 인터랙팅하는 프로틴을 332개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논문을 저희가 그 당시에 또 바이오아카이브에서 찾은 것이 뭐냐면 다른 독일에 있는 어떤 그룹에서 결국엔 이 논문도 바이오아카이브에 있다가 이제 같은 해 같은 이슈에 이 크로간 그룹 논문이랑 같이 백투백으로 이제 실렸는데 결국에는 이 논문이 또 한 일은 뭐냐면 질량 분석기 똑같은 마스펙을 사용해서 이번에는 이제 직접 바인딩하는 프로틴이 아니라 이제 사스코프트가 걸린 이후에 타임 폴스별로 해서 0시간대부터 해서 24시간까지 해서 각 타임 포인트별로 해서 5개의 타임 포인트에서 변화하는 익스프레션이 변화하는 프로틴의 그런 어떤 그 리스트를 찾아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다른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를 했고 물론 이제 그 외에도 뭐 RNA-seg이라든지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했지만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릴라이블하고 믿을만한 그리고 고퀄리티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딥하고 뎁 이 두 가지 그리고 또 이게 프로테오믹스 데이터였기 때문에 이것에 집중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딥하고 뎁을 다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정말 직접 붙는 바인딩하는 프로틴이 뭔지 그다음에 사스코프트가 감염된 이후에 시간대별로 익스프레션이 변화하는 프로틴이 무엇인지를 밝혀냈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갖게 된 질문은 그렇다면은 저희가 만든 하나의 단순한 가설은 디프로틴이라는 것은 일종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감염된 이후에 이것들이 어떤 원인이 돼서 뭔가를 야기시키는 역할을 할 것 같고 대비라는 것은 그 원인에 의한 결과로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프로틴의 익스프레션이 변화하는 그런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다면 분명히 딥하고 뎁 간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뭔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던 네트워크 컨스트럭션이라는 이제 컴퓨테이셔널 기법을 활용해서 저희가 명명한 히든 레이어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레이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딥하고 뎁 프로틴 사이에 프로틴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든 겁니다.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는 이 레이어를 컨스트럭션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갖게 된 질문은 그렇다면은 지금은 이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보여드린 것이 되겠지만 사실상 좀 이따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지만 이 실제 네트워크는 만여 개에 달하는 프로틴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서 분석을 하거나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일종의 수학 모델과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서 보다 시스테매틱하게 이 히든 레이어 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키 프로틴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게 두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마지막에는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로 알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 이러한 주요한 패스웨이나 키 프로틴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약물은 무엇인지를 찾는 그런 드럭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연구는 일종의 정말 신속한 대응, 레피드 리스폰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신약 개발, 처음부터 이제 시작하는 신약 개발이 아니라 이미 승인받은 다른 질병 분야, 뭐 암이 됐든 당뇨가 됐든 다른 질병 분야에서 승인을 받은 약물들을 리퍼포싱 한다고 하는데 이제 신약 재창출이라고 한국에서 말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더 일종의 숏컷을 택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저희가 모든 그 어프로브된 약물을 가져다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200개 약물을 찾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뒷부분 결과에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실험 검증까지 맞춰서 저희가 올해 논문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프로틴 인터랙션 네트워크는 정말 거대한 규모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실물을 보여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나름 저희가 분석한 것들을 하이라이트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색깔이 다른 걸 보실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거의 이제
사람의 눈으로서 뭔가 하기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키패스를 찾는 것을 네트워크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 저희는 이제 네 가지만 사용을 했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 알고리즘이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이제 몇 장에 걸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통해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찾았고요. 이 네트워크 어널리시스에서 간략하게 백그라운드를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릴 텐데 지금 예제로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은 현재 한 164개 정도의 프로틴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164개면은 많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보통 5,000개에서 10,000개 이상을 다루기 때문에 이 복잡도는 상당히 기하급수로 늘어날 텐데요. 여튼 이제 예로 들어드린 164개짜리 프로틴 네트워크도 이렇게 이미 좀 복잡한 형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다 이제 수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 랜덤워크 위드 리스타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하는데요. 이 랜덤워크 같은 이런 알고리즘은 결국에는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트레이닝이 마친 후에 각 노드, 그러니까 각 프로틴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여기 있는 노드들이 프로틴이 되겠죠. 그래서 각 프로틴별로 이제 점수를 매겨줍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끝난 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엑셀 같은 이제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프로틴 네임과 그거에 각각의 스코어를 집어넣게 되시면 쉽게 소팅을 하면서 이 네트워크 164개 중에 가장 중요한 프로틴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프로틴 A하고 B가 있다면 A와 B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아니면 그 간의 관계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바이오메디컬 분야에만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이미 많은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예로 들어드리면 넷플릭스 뭐 아주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넷플릭스 같은 곳에서도 이제 새로운 영화를 추천을 해줍니다. 그 이유가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미 시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영화도 좋아할 것이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감상하셨던 어떤 영화들을 보셨던 영화들을 메인 노드로 놓고 새로 나온 영화들이나 안 보셨던 영화들을 뭐 장르별로 이렇게 적절히 분배한다든지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네트워크 알고리즘 이런 랜덤워크를 돌린 후에 가장 스코어가 높이 나오는 영화들을 추천을 해드리겠죠. 이거는 뭐 링크드인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이 이런 곳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이제 새로운 친구를 많이 추천을 받으실 텐데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인적 네트워크를 넣고 이제 그 분들의 또 다른 네트워크 확장해서 낸 다음에 랜덤워크를 이제 이용해서 가장 역시 스코어가 높이 나오는 새로운 친구분을 추천해 주겠죠. 이거는 뭐 아마존이나 뭐 한국에서 쿠팡 같이 이제 전자상거래를 하는 이런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마찬가지로 빈번하게 새로운 상품을 추천을 하는데 이런 것들 역시 여러분들이 이미 사셨던 그런 구매하셨던 목록을 보고 이렇게 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유전자나 이제 단백질을 대상으로 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저희가 시스테매틱하게 찾아내는 주요한 키 프로틴과 키 패스웨이, 키 인터랙션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하이라이트 한 것이 되겠는데 이 경우는 이제 저희가 수행했던 종양 관련된 연구였는데 이 암종에서 업레귤레이션 되거나 다운레귤레이션 된 거를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중요한 프로틴과 중요한 인터랙션을 하이라이트 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네 가지 정도를 이용을 했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면 랜덤워크는 방금 이제 소개해드린 것이 되겠는데 랜덤워크 각각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각각이 찾아주는 프로틴의 캐릭터리스틱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랜덤워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심이 있어하는 주요한 프로틴이 가장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프로틴들을 찾아주는 데 아주 좋고요. 디그리 오브 센트럴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프로틴 인터랙션 네트워크를 구성하다 보면 그 안에는 수많은 이제 서브 네트워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있어서 처음 시작했던 그 서브 네트워크와는 많이 떨어져 있는 어떤 다른 서브 네트워크이지만 그 다른 서브 네트워크에서 허브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틴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디그리 오브 센트럴리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비슷하게 이제 서브 네트워크들이 여러 개가 있다 보면 이제 그게 보통은 이제 바이올로지컬 파스웨이로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아시다시피 이런 바이올로지컬 파스웨이나 서브 네트워크는 크로스토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러한 크로스토크를 하는 경우에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연결자의 역할을 하는 프로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서브 네트워크나 세 개의 서브 네트워크를. 그럴 경우에 이러한 커넥팅 프로틴을 찾아주는 데 좋은 것이 바로 비트윈 센트럴리티라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다양한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중요도를 갖는
그런 프로틴들을 검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저희는 주요한 키 프로틴들을 찾고 그래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렇게 데이터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한눈에 잘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더 추가한 것은 이제 새로운 시각화 방법을 고안했는데 이러한 컨벤셔널한 형태가 아니고 이제 이런 동그란 원형 형태로 이제 시각화를 바꿨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말씀드린 대로 딥 프로틴과 대 프로틴 두 개의 레이어가 있고 그 사이에 있는 히든 레이어를 이렇게 세 가지 큰 형태로 나눴고요. 그 각각의 하위 구조로 이러한 가령 예를 들면 이제 딥 프로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스코브2가 되기 때문에 사스코브2가 갖고 있는 지노믹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인데 거기에 이제 뭐 엔벨럽 프로틴, 멤브레인 프로틴, 뉴클리오 캡사이드 프로틴 그리고 이제 스파이크 프로틴 많이 들어보실 텐데 스파이크 프로틴은 저희 분석에서는 이제 주요한 키 프로틴과 직접 붙지 않는다고 나와서 지금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스트럭처럴 프로틴과 non 스트럭처럴 프로틴, 그다음에 오픈 리딩 프레임 등으로 해서 이제 나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틴 같은 경우 이제 하나로서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이건 시간대별로 이제 나눈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든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들의 펑션에 의해서 이렇게 크게 메타볼리즘 오브 RNA, 셀 사이클, 이뮤인 시스템과 그다음에 다른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들로 나눴는데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해놨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한 것이 이제 저희가 프로틴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프로틴 같은 경우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어디에 익스프레션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브셀룰러 로컬라이제이션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각각의 프로틴들이 어디에 위치하는 뉴클리어스 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 ER에 있는지 아니면 더 올라와서 뭐 멤브레인에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밖에 있는 건지 이렇게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렇게 시각화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전 포인트들은 다 저희가 찾은 키 프로틴이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인터랙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이 프로틴과 사스코브2의 엔벨롭과 엔벨롭 프로틴과 인터랙팅하는 우리의 휴먼 프로틴이 있다면 그게 어떤 쪽과 많은 인터랙션이 오고 가는가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해봤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 뭔가 보여줄 수 있고 시각화가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만 보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프로틴을 시간대별로 나눴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6시간과 24시간대의 변화량이 가장 커서 저희는 이 2시간대에 많이 집중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6시간대, 방금 보여드렸던 바로 그 그림하고 지금 24시간대의 그림을 이렇게 직접 비교를 해보시면은 몇 가지 이제 뭐 다양한 얘기가 할 수 있고 많은 데이터가 정보가 여기 있지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점은 이미 뭐 눈치를 채셨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메타볼리즘 오브 RNA라고 하는 이쪽에 그 인터랙션과 액티비티가 급증하는 것을 이제 24시간대 보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또 여기 쪽에 보시면은 NSP8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스코브1 예전에 저희가 흔히 들었던 메르스 전에 이제 사스가 한창 유행할 때 사스의 사스를 일으키는 사스코브1이라는 프로틴이 NSP8번에서 어떤 바이러스 레플리케이션에 큰 기여를 한다는 게 밝혀진 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이올로지컬리 메이크센스한 것 같고요. 또한 뉴클리오 캡사이드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다시피 이쪽과 비교를 했을 때 24시간대에 어떤 액티비티량이 늘어난다는 걸 봤을 때는 그전에 또 사스코브2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이 돼서 이제 사스코브2가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의 호스트 시스템 하이제킹에서 자기를 복제하는 능력이 상당히 빠르고 강하다는 것인데 그것이 보통 24시간 정도 지나면 많이 진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일맥상통하는 면을 저희가 발견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적인 것도 또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런 걸 퀀티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인리치먼 테스트를 했을 때 6시간이 파란색, 24시간이 빨간색으로 보았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맨 왼쪽에 보시면은 24시간과 6시간을 비교했을 때 정말 24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은 인리치먼트를 받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6시간대는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 레플리케이션 관련된 그런 펑션들이 많이 뜨는 걸 봤을 때 저희가 찾아내는 부분들이 정말 좋은 의미를 갖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렇게 중요한 바이올로지컬한 키 패스웨이나 키 프로틴을 찾았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이런 키 패스웨이를 타겟할 수 있는 약물은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드럭 시뮬레이션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신약 재창출 과제였기 때문에 모든 어프로브된 약물을 가져오고 그것을 하나씩 이제 저희 네트워크상에서 시뮬레이션을 시키면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약물을 검출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200개의 약물을 찾아냈습니다. 공교롭게 숫자가 딱 200개로 떨어졌는데 저희가 다양한 스태티스틱 테스트를 통해서 최종 200개를 엄선을 했고요. 이 200개를 더 들여다본 결과 이 중에 40개는 그때 당시에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19, 코비드-19 관련된 임상에서 가령 많이 들어보셨던 데사메타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역시 검출이 됐고요. 그리고 이 40개 이외에 30개가 더 추가적으로 발견된 게 이제 다양한 코로나 관련 연구나 리포트에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개 중에 총 70개가 코로나 관련된 임상이나 연구에 이미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는 물론 200개 전체가 뭐 완전 노블한 거면 또뭐 정말 더할 나위 필요겠지만 보통 그런 경우는 잘 발생하지 않고요. 200개 중에 이제 인공지능이나 컴퓨테이셔널 방법을 찾아낸 것 중에 한 일부나 뭐 대다수가 이미 알려진 것과 일맥상통하는 경우가 보통은 더 밸리디티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단계에서 상당히 만족을 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 메커니즘 오브 액션이 되겠는데 200개라는 약물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신약 재창출이었기 때문에 이미 승인을 받은 질병 분야가 있습니다. 암종, 폐암에서 위암에서 이렇게 다 받은 약물 아니면 당뇨나 다른 것을 받은 약물인데 당연히 이제 신약 개발을 하고 이제 승인을 받게 될 때, FDA 승인을 받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효능 안전성도 있지만 결국에 메커니즘 오브 액션이라는 왜 이게 왜 워킹하는지를 밝히지 못하면 결국에 이제 신약 개발 승인이 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도 있지만 결국엔 이걸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더 좋은 약을 만들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개는 이미 그들이 승인받은 분야, 암종이면 암종에서 다 MOA가 밝혀졌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과연 코비드-19으로 갖고 와서 리퍼포싱을 했을 때 이것이 동일한 MOA를 가질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더 다른 MOA를 가질 것인가 이거를 저희가 검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한 방법은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그 1200개 드롭을 저희 그 프로틴 네트워크 상에 다시 한번 돌려서 하나씩 돌려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떤 패스웨이의 연관성이 어떤 약물이 높은가를 하나씩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드롭 패스웨이 어소시에이션 매트릭스라고 부르는데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러한 큰 데이터, 빅데이터를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컨벤셔널한 방법 중에 하나인 뭐 K-민 클러스터링이라든지 이런 클러스터링으로 좀 뭔가 더 의미 있는 압축된 형태의 인포메이션을 뽑고 싶었는데 그게 녹록치 않아서 저희가 결국에 고안한 방법은 이제 ANN 이게 이제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고 불리는 인공지능의 한 방법론인데요. Artificial Neural Network을 사용해서 이걸 추가적으로 더 분석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 여기 만들어진 이 드롭 패스웨이 어소시에이션 데이터셋을 저희가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애니메이션 하나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시는 이 왼쪽 하단에 있는 빨간색 점들은 이제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어소시에이션 매트릭스에서 가져온 데이터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우측 상단에 있는 검은색 점들과 하얀색 라인들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아티피셜 뉴런들과 네트워크가 지금 초기값 상태로 그냥 랜더마이즈해서 초기 상태로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000번에 걸쳐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점점 트레이닝이 시작되면서 그 랜덤하게 있던 초기값 상태의 뉴런들이 점차 이 데이터 스페이스 상을 이해하고 트레이닝을 거치면서 점점 이제 가능한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캡처해 주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쪽 하단부와 상단부에 있는 데이터 클러스터들에 많은 뉴런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이쪽 보시겠지만 지금 점점 우측 상단 쪽으로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이제 우측 상단에는 데이터 포인트가 꽤 많이 분포가 돼 있고 반면에 좌측 하단에는 데이터 포인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런 데이터 스페이스를 잘 이해함으로써 점점 더 이쪽으로 진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것이 이게 무슨 인포메이션이 있고 어떤 결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시키고 이렇게 잘 트레이닝이 됐는지를 검증을 하고 이런 걸 한다는 걸 보여드리는 예가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갖게 되는 결과물은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는 지금 148개의 힙맵이 있고 그 이유는 저희가 찾은 200개 약물이 148개의 키 패스웨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저희가 밝혀졌는데 이 148개의 패스웨이가 상당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클러스터링하고 더 유의미한 결과를 찾기 위해서 이걸 한 건데요. 지금 아까 보여드린 아티피셜 뉴럴들이 이제 트레이닝 끝나서 이 결과 나왔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이 힙맵들의 각각의 그 포인트, 그 유닛들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아티피셜 뉴런들입니다. 육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뭐 맨 왼쪽 위 꼭지점에 있는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이런 뉴런들은 항상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각각의 힙맵에 있는 뉴런들은 같은 위치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힙맵들을 시각적으로 바로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아마 레이저 포인터가 보실 텐데 여기 9-G-9부터 해서 이렇게 이쪽 라인을 보시면은 여기 우측 하단에 노란색, 그러니까 이 노란색이 이제 강한 시그널이 있는 곳인데 우측 하단에 이제 시그널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시각적으로도 힙맵들이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바이올로지컬하게도 그 유사한 패스웨이들입니다. 강의는 얘네들은 톨라이프 리셉터라든지 지금 또 여기 보시면은 왼쪽 약간 옆구리 쪽으로 이렇게 시그널이 보이는데 시각적으로 비슷한데 이것들 같은 경우는 또 바이올로지컬하게도 셀 사이클에 관련된 것으로서 비슷하다든지 여기 12시 방향에 이렇게 시그널이 있는 것들은 시각적으로 매우 유사한데 얘네들도 역시나 바이올로지컬이 유사하다. 그래서 메타볼리즘과 RNA에 관련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파악이 됐고요. 결국에 이렇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고 이렇게 이해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결국에 인공지능이나 컴퓨테이셔널하게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 벡터 디스턴스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흔히 쓰시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역시 데이터 간의 디스턴스를 구하는 것인데 이런 고차원 데이터에서 이런 유니파이드 데이터 벡터 디스턴스 구하는 게 상당히 챌린징한데 저희가 성공적으로 이러한 유맵을 만들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결국에 한 일은 148개의 패스웨이를 9개의 클러스터로 성공적으로 분류를 해냈습니다. 여기 보시는 색깔별로 지금 이름이 써 있는데 뭐 메타볼리즘, 리피드, 프로틴, 뭐 DNA 레플리케이션 등등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이 과정이 중요하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메커니즘 오브 액션을 우리가 규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두 개의 MOA 카테고리에 매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카테고리, 그러니까 바이러스 레플리케이션과 이뮤 리스폰스 이 두 개는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코비드라는 특히 감염병 관련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인터벤션 포인트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얼리 상태, 그러니까 포지티브 케이스, 그러니까 PCR이든 해서 이제 양성으로 나와서 바로 이제 뭔가 약을 드셔야 된다거나 처방이 필요할 때 그런 얼리 스테이지에서 약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그 약을 먹음으로써 바이러스 레플리케이션이 되는 비율을 줄이면서 그냥 이제 사멸될 수 있게 놔두는.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은 사실은 바이러스 레플리케이션이 어떤 이유에서든 잘 억제가 되기 때문에 중증으로 진행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터벤션 포인트가 하나 있고 만약에 그 시점을 놓쳤다면은 이제 그 중증으로 진화하게 가령 사이토카인 스톰이 와가지고 면역 체계에 반응이 일어났다든지 이럴 경우는 이뮤인 서프레서를 사용해서 그러한 것들을 좀 누그러뜨리고 다스리는 어떤 그런 인터벤션 포인트가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에 기여했을 때 저희는 이런 9개의 패스웨이 클러스터를 나눔으로써 이것들을 바이올로지컬리 분석을 해서 여기 두 가지 MOA 카테고리로 매핑을 할 수 있었고요. 결국에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저희가 찾은 200개의 약물이 어떠한 MOA 카테고리에 속하고 어떠한 패스웨이 상에 속하는지를 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가 자동으로 이제 할당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200개 약물 중에 13개가 이 뉴런에 할당이 됐다는 것은 MOA 상으로 바이러스 레플리케이션이고 파스웨이 상으로는 메타볼리즘 리피드에 관련이 있다. 5개가 또 여기 있고 2개가 여기 가고 2개가 여기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할당을 다 해준 것이 되겠고 초록색으로 이제 하이라이트 해놓은 것은 이 13개 가령 예를 들면 13개 약물 중에 하나라도 드럭 코비드-19 클리니컬 트라이얼 사용된 드럭이 있다. 그러니까 유사성이 있다. 해서 우리가 찾은 것이 빌리티가 있다. 뭐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이 숫자뿐만 아니라 실제 어떤 뉴런의 어떤 MOA의 어떤 패스웨이에 어떠한 약물들이 효과가 있을지를 예측한 것을 ANN을 통해서 예측한 것을 이렇게 논문으로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이후에 이제 저희가 그 다음에 한 일은
200개의 약물이 상당히 유명하고 좋은데 그중에도 특히 저희는 초기에 그 제어할 수 있는 약물이 나온다면 좋다고 더 생각을 해서 바이러스 레플리케이션 관련된 126개의 약물에 더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전문가 리뷰, 그러니까 임상의 선생님들한테 리뷰도 받았지만은 저희가 독성 체크라든지 다양한 거를 해가지고 다른 예를 들면 이 중에 상당량은 이제 키모세라피, 암을 치료하는 약물들인데 아무리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제 보통 키모테라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독성이 꽤 높기 때문에 이러한 약물을 사실상 뭐 코로나가 걸렸다고 해서 바로 드실 수는 없죠. 그렇게 되면 이러한 독성이 강한 약물을 또 배제를 시키고 다양한 엑스퍼트 리뷰를 받은 후에 그리고 또 이들의 그 가장 효과가 있을 만한 바이올로지컬 파스웨이 분석을 따로 한 후에 저희가 최종 5개를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그거를 첫 번째로 이제 독일에 있는 프레드먼 웨버 교수님 방에 보내서 이 방에 있는 이제 사스코브2를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셀 두 가지 셀 칼루스리하고 비로이식 셀라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걸 보내드려서 이 방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익스페리멘탈 밸리데이션을 해봤을 때 5개 중에 2개 프로구아닐과 설파살라진이라는 프로구아닐은 이제 그 클로로퀴닌이라고 보셨는데 그것처럼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로 쓰이고 있고요. 설파살라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서프레스로 사용이 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첫 번째 실험에서 유의성을 보였고 셀 바이오리디티를 체크했을 때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일단 이 두 개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더 심도 깊은 익스페리멘탈 밸리데이션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저희 케임브리지에 있는 동료 중에 한 분이 이제 코스타스 테라피스 방에서 저희가 추가적인 도즈 리스폰스나 바이오마커 체킹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뭐 비로이6하고 이제 칼로스리 두 개를 이제 엔벨롭 프로틴 차원에서 보여드리는데 다양한 이제 검증을 해봤지만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두 가지 약물이 이제 모든 두 가지 셀라인에서 다 좋은 도즈 리스폰스를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미국에 있는 크로간 그룹이 그 이후에 또 다른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다양한 한 8종, 7종 되는 그 코비드 19 관련된 바이오마커를 찾아서 논문을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바이오마커들을 저희가 다 체킹을 해봤습니다. CXL3라든지 지금 2개만 보여드리지만 저희가 모든 바이오마커 체킹했을 때 이 바이오마커 역시 저희 약물들의 가능성이 좋다는 걸 확인하면서 이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논문으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게 되면은 저희가 1917개에 달하는 이제 어플 드럭을 가져다가 저희가 네트워크 분석이나 다양한 네트워크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서 저희가 200개의 약물을 찾았고 그다음에 이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MOA를 규명하고 그래서 126개의 바이러스 레플리케이션 관련된 약물을 찾았고요. 그중에 46개를 더 추가적으로 쇼트리스트하고 최종적으로 5개를 선별함으로써 그거를 벤치 익스페리멘탈한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2개의 약물을 검출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했다는 내용으로 이제 오늘의 발표를 마치고요. 끝으로 이제 제 연구실 이제 구성원들인데 저를 포함해서 저희 시니어 사이언티스트와 4분의 포스터분들 그리고 3분의 박사과정생 그리고 나머지 석사 학부생들이 같이 어울려서 열심히 이제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저희 갖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저희 밀러 연구소에 있는 동료 교수들인데 다 웨틀랩을 갖고 계신 분들로 저희와 긴밀히 공동 연구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외에 이제 협업하시는 분들과 저희 펀딩 받이들 제약사들도 꽤 있는데 이런 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